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전격 탈당했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민주당이 대신 민 의원을 무소속 몫으로 배치한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이자 용납 못할 꼼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국 형 검사들이 밤샘 회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지법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저녁엔 전국 부장검사들이 모여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대검도 모레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MBN이 양당 텃밭인 대구와 광주 지역 6.1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김재원, 유영하 후보를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후보가 이용섭 현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입과 코만 내민 채 땅에 묻힌 강아지가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강아지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윈 상태였는데 경찰은 동물 학대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압력 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주고 해당 업체와는 거래를 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유였는데 공정위는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가 전면 등교하도록 하는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이 본격화됐지만 올가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 최대 2,700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양 의원이 앞을싸 검수완박에 반대했거든요. 양 의원 대신 그 자리에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을 넣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데 침묵을 이어가던 양 의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습니다.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 대신 법사위에 투입된 지 이틀 만입니다. 민 의원은 탈당 2시간여 만에 SNS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며 외롭지 않게 손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민형배 의원의 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선수교체에 나선 겁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검수완박 반대 문건은 양 의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며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침묵을 이어가던 양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무리할 일이냐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며 4월 처리 수순에 돌입해 검수완박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온갖 꼼수는 다 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과연 민주당이 그동안 얼마나 잘 지켰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위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도 했죠.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몰염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당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맞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입법 독재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형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한 구색 맞추기요.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방문해 민형배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임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모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순방까지 미뤄가면서 각 당이 입장을 마련해오고 협의하기로 했는데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모렴치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법안 강행 처리가 임박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편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검찰의 여론 설득 총력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수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요? 네, 조금 전 7시부터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부장검사들이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고검장이나 검사장이 아닌 이 중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발언부터 비공개로 긴장감 속에 시작된 오늘 회의에는 사법연수원 31기에서 34기의 각급청 부장들이 모였는데요. 앞서 이들은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이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인 만큼 회의는 자정을 넘겨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은 연일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검수완박이 되면 정인이 사건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 부서별로 브리핑을 이어가며 검찰 보안 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대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 불기소한 사건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보안 수사를 통해 경찰이 과잉 수사 또는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닌지 피해자를 제대로 돕지 못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이 술김에 허위 신고를 한 사실, 그 피해 여성이 담당 경찰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추가 조사로 실체를 밝혀낸 정인이 사건과 박사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보안 수사가 폐지되면 사라지게 될 수사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모레 대검찰청에선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김호수 총장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제 19년 만에 열렸던 평검사 회의는 오늘 새벽까지 10시간이 넘는 밤샘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범죄 방지법이라고 비판하며 평검사들이 주체가 돼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니까 내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9년 만에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범죄 방지법이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평검사들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 내부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평검사들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하는 MBN 여론조사. 오늘은 거대 양당의 텃밭인 대구와 광주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앞섰는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둘이 다 합하더라도 홍 의원이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지도 물어봤습니다. 먼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BN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가장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39%로 가장 앞선 가운데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19.4%, 유영하 변호사 19.3%, 서재현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11.7%로 집계됐습니다. 3자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데 대구시장 적합도에서도 홍준표 45.8%, 김재원 20.2%, 유영하 20.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홍준표 46.8%, 김재원 25%, 유영하 24.2%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단일화 협상은 무산됐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가 단일화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홍준표 52.7%, 김재원 30.1%로 나타났고 유영하 변호사로 단일화했을 경우 홍준표 52.8%, 유영하 30.7%로 집계됐습니다. 독자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좀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강한 긍정적으로 인식이 잡혀 있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64.4%가 찬성, 24.9%가 반대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71.7%보다 찬성 비율이 다소 낮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지역 조사 결과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큰 차이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4년 전과 완전 반대 상황이 된 거죠. 광주에서 한 검사장의 법무장관 지명은 어떤 의견이었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용섭 현 시장 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양자 대결로 민주당 최종 후보 선출이 이뤄질 광주시장 선거. 2인 경선으로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가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진행합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누가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물었더니 강기정 50.4%, 이용섭 34%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강기정 54.9%, 이용섭 36%로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내 전 권역, 전 연령대에서 강 전 수석 적합도가 이 시장을 앞섰습니다. 4년 전 맞대결에선 이 시장이 강 전 수석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다자 대결에서도 강기정 41.3%로 앞서 나갔고 이용섭 32.5%, 장현주 2.7%, 김주업 2.6%, 주기환 2.1% 순으로 나왔습니다. 광주교육감은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24.2%, 박혜자 전 국회의원 15.9%,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10.4% 순으로 나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한 광주 지역 여론도 살펴봤습니다. 반대 72.8%, 찬성 16.2%로 나왔는데 광주 지역에서의 민주당 정당 지지도인 76.9%와 반대가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아들 병역 판정 논란까지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수일 내 재검을 받겠다며 또 한 번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신체 검사 당시 영상 자료 제출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MB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조차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해명에도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자 수일 내로 재검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아들로 하여금 수일 내로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MRI 영상자료 제출은 거부하는 대신 재검사 병원에서 과거 진료 기록을 검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관심사는 아들의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라며 신체 검사 당시 영상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병무청에서의 4급으로 판정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성과 정확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촬영했던 MRI 2번, CT 1번의 영상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도 정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58.7%로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강행 의지를 밝히며 지명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제 인사청문위원회까지 가가지고 모든 것이 일단 끝나면 그때는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종합적으로 후보 개개인에 대해서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 추천자로서의 총리 후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인사검증 실패로 비춰지기보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가 점집을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킬 것도 시사했죠.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까지 점술 논란이 있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부부와 식사를 했다는 동양학자의 칼럼을 제시하며 해당 동양학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모 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배우자가 명리학에 가진 관심은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며 후보자의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의 병역 의혹은 청문회가 아닌 사법처리감이라며 정 후보자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부결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또는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금 본인이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따져 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을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어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장관 후보자들 아빠 찬스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민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모두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이상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김민철 후보자의 딸이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게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이 2014년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을 간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코넬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유학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당시 김 후보자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김 후보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 회장을 지냈습니다. 즉, 김 후보자가 동문 회장일 때 딸의 장학금 수여가 결정이 된 거죠. 동문회가 한미교육원의 운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근데 이 적극 지원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딸이 선정된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은 학비 및 생활비로 2022년 기준 1년차와 2년차에 각각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최대 5천만 원 가까이 지원되고 각각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활비는 또 매달 16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족수당과 미 국무성 의료보험, 왕복 국제항공권, 수화물 지원까지 해줍니다. 와,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미국 대학원 진학에도 이점이 될 수 있어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겐 꿈의 장학금입니다. 한 해 선발 인원도 20여 명 수준으로 소수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또 김 후보자의 배우자도 2004년 풀브라이트 지원을 받아서 2005년 미국 템플대학 교환 교수를 다녀온 걸로 추정이 된다면서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와 끈끈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 김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정한 미 외교관이 전 과정을 감독하고 내부 관련자들은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후보자 자녀는 아빠 찬스로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매일경제신문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이 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뉴욕대 정치학과 이모 씨는 동료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으로 통한다. 미국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인 2009년 여름에도 한국 유명 로펌에서 사무직 인턴을 했다. 이듬해 여름엔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팀에서 수개월간 학생 인턴십을 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런데 이 이모 씨가 바로 이상민 후보자의 딸입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이 국회 인턴으로 활동한 2012년은 이 후보자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아, 예. 네, 또 2009년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을 했을 땐 이 후보자가 율촌에 근무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마디로 아빠가 없었으면 이런 데서 인턴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혹인 건데 이 후보자 측은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일 뿐 근로계약에 기반한 인턴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아빠와 다 연관된 곳에서 인턴을 하긴 한 게 맞네요. 네. 국민의 상실감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제주에서 개 한 마리가 입과 발이 끈에 묶인 채 발견돼 공분을 샀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 이번엔 살아있는 개가 코만 내놓고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됐습니다. 그 위엔 돌까지 얹어져 있었죠. 경찰은 개 등록 칩으로 주인을 찾아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흙바닥 사이로 무언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동물의 코입니다. 이곳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산채로 땅속에 묻혀 있다 발견됐습니다. 이 강아지는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에 의해 구조됐는데 구조 직후 촬영된 모습을 보니 한눈에 봐도 말라 뼈만 앙상합니다. 최근 제주시 한림읍에서 유기견 주홍이가 입과 발이 묶인 채 발견된 데 이어 또다시 제주에서 동물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강아지 역시 입부분이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말 못하는 동물들한테 저렇게 했다는 게 그게 저 진짜 괘씸한 거지. 나는 그걸 지금 인간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강아지 몸에 내장된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개인이 기르던 2015년생 암컷 푸들 베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여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정 조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처도 있고.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고 강아지 등록칩 정보를 토대로 조만간 해당 강아지 주인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 작은 옷가게나 식당을 하는 특히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연 9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적인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것도 모자라 수백만 원짜리 다단계 건강식품까지 강제로 이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용 상자를 든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정집 안에 들이닥칩니다. 서랍장과 가방, 서류까지 샅샅이 살펴봅니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 일대에서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받아 챙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백만 원어치의 다단계 건강음료까지 강매했습니다. 싫다고 그러면 이걸 해야지만 돈을 주지 안 준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48명에게 3억 4천만 원가량을 빌려주고 6억 8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짧은 기간에 3억 4천여만 원의 폭리를 취했는데 연 이자율로 계산하면 936%나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를 벌여 불법적인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을 적발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24억 원, 피해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이들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불법 대부업 수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압력밥솥으로 유명한 쿠첸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경쟁사에 넘겨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관련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겨주고 해당 업체와는 거래를 끊은 겁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쿠첸 매장. 지난 2015년 설립돼 전기 압력밥솥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연매출 1,600억 원 규모로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쿠첸이 하청업체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거래처를 변경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A사로부터 받은 인쇄배선 기판 관련 기술 자료 13건을 동의 없이 다른 경쟁업체 2곳에 넘긴 겁니다. 쿠첸은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전달했고 이후 기존 업체인 A사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거래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쿠첸은 또 하청업체에게 밥솥 부품 제작과 관련한 기술 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그 이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쿠첸에 과징금 9억여 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기술 유용을 주도한 실무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이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실무자로부터 윗선에 일부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윗선의 지시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쿠첸 측은 해당 기술 도면은 쿠첸의 기술과 기술 지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과징금의 규모 역시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최은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보겠습니다. 전투기 사주세요. 뭐 어린이날 장난감입니까? 진짜로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전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돈 많은 기업인들이 전투기 좀 사서 보내줘라라는 운동이 지금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캠페인 영상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로 보이는 인물이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Buy me a fighter jet. You have a chance to stop it. Give us wings to fight for our sky. Whoever you are, a businessman, an IT specialist, an actor or a singer, whichever nationality you are or country you live in.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래 내가 사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10억 원 정도에 네.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네티즌들이 수십조 원 자산가들에게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응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성사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무기 지원 자체가 전쟁을 더 크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서방 국가들도 무기 지원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자기네 무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스티커로 모형 전투기를 만들고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참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해남 울돌목이 왜 들썩이는 겁니까? 네, 지금 바로 딱 지금이 이맘때만 볼 수 있다는 봄철 숭어 이야기입니다. 저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벌였던 곳 바로 그 전남 해남 우수영 관광지에 있는 울돌목에서 숭어잡이가 시작이 됐는데요. 갯바위에 서서 팔뚝만한 숭어를 다른 장비 없이 뜰 채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뜰채만 들어 저렇게 낚을 수 있다니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뜰채만 이용하는 게 이 지역 어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고기잡이 방식이라고 해요.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시기에 서해안으로 다 몰려올 때 뜰채로 이제 들어 올리는 건데 이 힘겹게 뜰채로 들어 올리는 방식인데 전문적으로 오래 숙련한 어민들만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저렇게 구경하고 나서 잡은 숭어를 그 자리에서 회로 먹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1kg 2마리에 10,000원대라고 해요. 시중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소식인가 봅니다. 그런데 태극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네, 대만 지상파 방송에서 전한 뉴스가 논란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네, 앵커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태극기를 CG로 활용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태극 문양에 바이러스 모양 돌기 무늬가 합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만에 사는 우리 국민이 TV에서 저 장면을 보고 SNS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방송사는 조금 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감싸줘도 모자랄 판에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장애인의 날과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오늘이 장애인의 날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이 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좀 모아봤는데요.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모습부터 보시죠. 전국에 계시는 장애인, 죄송합니다. 제가 수어가 좀 서투네요. 장애인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렇게 축사의 시작을 수어로 했어요. 서툴러서 죄송하다면서도 문장 끝까지 수어를 완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총리실에선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그분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인사드리고 싶은 김 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총리였고 그러면 휠체어는 누굽니까?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예, 이 대표는 출근길 하차 시위를 벌이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와 최근에 논쟁을 격하게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예. 시민을 볼목으로 삼았다면서 투쟁 방식은 비판을 했지만 오늘은 직접 청량리역을 찾아서 휠체어 리프트를 체험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장애인들도 탈 수 있다보다도 눈치 안 보고 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리프트 대응하고 또 시외버스 같은 거 리프트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눈치 보여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휠체어에 직접 타지는 않았고요. 함께 간 이종성 같은 당 의원이 탄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예, 저 마음이 1년 내내 가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까지 최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수업과 등교가 정상화됩니다. 등교 전 선제 자가검사도 사라지죠. 현장 학습과 수학여행도 2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관련 업체엔 예약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 옷에 마스크를 쓴 유치원생 20여 명이 친구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립니다. 활짝 핀 꽃 옆에 모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보며 이름을 익힙니다. 뾰족뾰족해요? 매끈매끈해요? 뾰족뾰족. 이번 주 거리두기가 본격 해제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초중고 단체 야외 현장 학습도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에서만 놀았는데 밖에서 노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거리두기 해제에 맞춰 다음 달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일상 회복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를 시작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2년간 병행된 원격 수업이 전면 중단되고 등교 전 선제 자가검사도 없어집니다. 학내 의견 수렴을 거치면 숙박형 프로그램도 가능해 서울에서만 300여 개 학교가 올해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전에보다 한 20배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후기고만 들어왔었는데 이제 뭐 200명, 300명대가 이제 문의가 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모자란 상황이에요, 지금. 단 교내 발열 검사와 환기, 급식실 칸막이는 1학기까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5월 말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 확진 학생의 기말고사 응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우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올해 11월에서 내년 초 사이에 다시 유행을 하고 이 기간 적게는 700명에서 최대 2,700명까지 숨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거든요. 이걸 연구한 연구팀은 또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유행의 최대치를 2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도 올 하반기 재유행을 예상했는데 백신 효과로 중증 화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더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예방의 기본 수칙이자 최종 방어선이니 섣불리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미국에선 이제 야외뿐 아니라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병통제센터의 허가가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병센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한 거거든요. 방역이 아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이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준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일부 착용한 마스크까지 승무원이 아예 쓰레기로 걷어들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을 함께하는 택시와 같은 우버 등을 이용할 때도 운전사 옆좌석은 물론 마스크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반응은 환영과 우려로 엇갈렸습니다. I was along with others clapping pretty enthusiastically. I travel a lot, and it's going to be nice not to have to wear the mask any longer. I lost my grandmother to COVID a year ago, and so I'm very particular about the masks. So I'm going to continue to wear them no matter what the mandates are. 하지만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의학적 방역 정책이 아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논란도 제기됩니다. We are here to alleviate their confusion, right? So the CDC continues to advise and recommend masks on airplanes. We're abiding by the CDC recommendations. The president is, and we would advise all Americans to do that. 최근 미국에서는 하락했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재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선택한 미국의 또 다른 실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처음으로 집무실로 차량 출퇴근을 하고 민생 일정도 많이 하기로 했죠. 이에 경호처가 혹시 있을 수 있는 해킹 같은 대통령을 향한 외부 주파수를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한 특수 차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통신까지도 막아버리는 일명 제밍, 그러니까 전파 방해 방식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원주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직후 서초동에서 출퇴근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관저에서 집무실로 차량 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민생 현장 방문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취임하고도 한번 여러 가지 일정들을 좀 보고 또 한번 오겠습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위협적인 주파수를 측정 감시하는 시스템이 탑재된 특수 차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을 들여 하반기부터 민간업체와 함께 특수 차량 제작에 착수해 내년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잦은 외부 활동 중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킹이나 원격 폭발 시도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행사장 등지에서 허용되지 않은 주파수를 측정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량형 시스템이라며 경호 목적상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차량처럼 대통령 주변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전화와 인터넷이 불통되는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주변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제밍 경호는 취임 뒤부터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곧 확정합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를 공천하지 않는 거라면 그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왜 단수 공천했냐는 등 불만도 나왔기에 오늘 밤에 열리는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한 전략공천위 결정을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를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라며 비판했고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도중에 소식을 들은 박 의원은 전쟁 같은 법사위 도중에라는 글을 올리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공천 배제 결정이 사전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말하자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공화국을 따라갑니까? 지금 유출 그거를 따진답니까? 정말 이 본말이 전도돼도 너무 전도된 얘기다. 의원의 위원장이 혹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 비대위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었지만 비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을 모두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합니다. 박 위원장은 노영민 충북지사 공천과 검수완박 입법 등 내놓는 의견마다 거부되면서 위원장 무시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밤 9시쯤 다시 회의를 열고 자정 전에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주 기자,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촉구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더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관심을 자책하자고 썼는데요. 이런 발언, 최근 있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를 위한 출근길 휠체어 시위에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위를 했던 장애인 단체인 전장현은 내일부터 이동권 요구를 위해 출근길 시위를 재개합니다. 문 대통령이 장애인 인권에 관심이 많았었나 보네요. 네, 많았는데요. 실제로도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 장애인 종합 케어를 발표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선 혼자서 이렇게 소통을 잘 못하니. 그런데 발달 장애인 부모들은 이 정책의 진행이 없다면서 어제 청와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삭발식을 했는데요. 이때 만삭의 수호 통역사가 눈물을 보여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엄마는 이미 나이가 들고 병들어 너의 곁에 있을 날이 얼마 없는데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에 너를 두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삭발이라도 하면서 즉, 지난 5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발달 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케어 정책을 부디 해달라며 오늘부터 부모들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사회 탓으로 돌리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막말 논란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어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소위가 어제 저녁 8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요. 불과 1시간 1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애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여성연이고 선배인 동료 의원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에 있는 전주의 의원께서 저를 노려보시면서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나 저지르지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용어나 제대로 아시고 사람을 비방하려면 하시라. 저게 지금 동료 의원에게 무슨 태도냐. 결국 어제 국민의힘은 최강욱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파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도 한 발씩 양보를 해야 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결국은 그 최강욱 의원이 사과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국민의힘도 받아들였습니다. 법치 유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를 하고 저희는 퇴장한 상태입니다. 혹시 사과는 받았습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 국민의힘 대구 경선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론회에서 막말이 오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대구방송 TBC에서 그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대구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려면 윤석열 당선인과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고 비판을 하자 홍준표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남을 폄하하고 뭐 당선자하고 관계가 어떠니 하고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깐죽거리고. 어쨌든 저도 대구시장 후보자로서 나온 후보자인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양측 공방이 계속 오가다가 언성이 높아졌고요. 감정 싸움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부당한 게 아니라 못됐다고 내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자꾸 못됐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어쨌든 같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게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을 두고도 용산이냐 광화문이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관저를 두고도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공간을 또 바꾼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인수위 측에서는 원래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쓴다고 했는데요. 네.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 총장 공관이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외교 장관 공관을 검토를 시작했고 또 실제 입주 시기는 5월 10일이 될지 네, 외교부 장관 공관 근처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그 경호동으로 검토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아마도 당분간은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다가 관저 리모델링이 끝나야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톡톡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내각에 호남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만큼 인선 과정에서 나온 호남 홀대설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지역 방문이자 당선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광주의 국가 AI 집적단지 등을 찾아 호남 지역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와 AI 센터를 통해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광주는 AI 대표 도시가 될 준비를 마친 곳이라며 규제를 풀면 고소득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호남 끌어안기 행보는 장관 인선 등에서 불거진 호남 홀대설을 잠재우고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지율을 올리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저녁에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깜짝 회동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차관 복급과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부산 경남 지역을 1박 2일로 찾을 예정인 윤 당선인은 오늘 밤에는 서울로 복귀해 안철수 위원장의 부친상을 조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1950년대) 할리우드 명배우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가 주연한 쿼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박해를 피해 도망가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Quo vadis, Domine? Whither goest thou, Lord? 영화의 원 제목이기도 한 쿼바디스 도미네는 라틴어로 신이시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물음이 새 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위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지에 대한 총론을 보여줘야 하는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표현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집무실 이전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중요 국정 현안들이 존재감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 과거 인수위에서 취임 전 경제 민주화,
비즈니스 프렌들리 같은 핵심 정책을 공개하며 이슈를 주도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물론 만 나이 통일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큰 그림, 여성가족부 폐지같이 행정의 틀을 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고 이번 주 내놓겠다는 부동산 해법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자 공개 시기를 놓고 우왕좌왕하다가 이 또한 기약 없이 미루어졌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연금 개혁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죠. 이쯤 되니 혹시 새 정부가 국가를 위한 미래보다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건가 의심마저 듭니다. 조선 개국의 기본 강령을 논한 규범 책에서 조선 경국전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금의 자리는 높기로 말하면 높고 귀하기로 말하면 귀한 것이지만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크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어진 시간은 5년인데 숙제를 다 몰아서 하겠다고 하면 누가 반길까요?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5년의 밑그림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 전략이 담긴 청사진입니다. 그래야 국민도 꿈을 꾸죠. 김주환 그런데 오늘은 새 정부 청사진 안 보인다. 였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5차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한 답을 5주 만에 전한 것으로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중립국화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긴장감이 여전합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마리우폴 제철소를 러시아가 공격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죠. 여기 지하실엔 민간인도 많이 대피해 있는데 말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마리우폴을 대부분 장악했습니다.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만 우크라이나군 2,500여 명이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고 이외에 민간인 1,000여 명도 제철소에 대피해 있습니다. Хочу, щоб всі, хто побачить це відео, щоб вони допомогли нам зробити цей зелений коридор, щоб ми вийшли звідси. 그런데 러시아가 이곳을 전면 파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국가보안국은 도청으로 입수한 러시아군 지휘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휘관은 아내와의 통화에서 3톤짜리가 하늘에서 날아와 모든 걸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3톤은 대규모 폭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지난주 미국이 발표한 8억 달러 수준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도 주요 7개국, 폴란드 정상과 긴급 화상회의를 마치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ir haben die deutsche Rüstungsindustrie gebeten, uns zu sagen, welches Material sie in nächster Zeit liefern kann. 다만 전차를 키이우에 보낼 준비는 돼 있지 않다며 당장 중화기를 투입할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얼마 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농인 배우가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졌음에도 음악에 맞춰 안무를 제작하고 또 가르치는 이가 있습니다. 오늘 장인의 날을 맞아 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농인 아티스트들을 표선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2005년부터 무용을 배워온 나래 씨는 창작무용 안무가로 활동 중입니다. 음악을 듣지 못하는 농인이지만 보청기를 통해 울림을 느끼고 가사를 외워 춤을 만듭니다. 장애인 예술단의 창작 수어무용 단장으로 활동하는 나래 씨는 이제 청인에게도 안무를 가르쳐주는 어엿한 선생님입니다. 발음을 정확히 않기 때문에 비자예에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메모하거나 쉬운 걸로 입 모양 보여드리고 범위로 설명해드렸던데 2015년부터 7년째 활동 중인 농아인 밴드 농벤저스에도 음악을 사랑하는 농인들이 모여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악기를 배우고 또 무대에 오릅니다. 처음으로 야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프로 이렇게 비춰주면서 저희와 같이 음악적으로 소통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되게 감동이고 기뻤던 것 같아요. 농벤조스 멤버들은 이제 다른 농인에게도 예술을 전하는 농인들의 선생님이라는 꿈도 꾸고 있습니다.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악기들 연습 많이 하다 보면은 먼 이야기겠지만 농인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청인들과 다르지 않게 농인들도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음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골프는 개인 종목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 남자 프로골프가 이런 틀을 깨고 세계 최초로 구단 리그제를 운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김태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프로당구 PGA 최초로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최강자로 우뚝 선 푸드로. 개인전은 물론 팀 리그전에서도 우승하며 최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개인전에 팀 리그전까지 활성화해 재미를 배가시킨 겁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 KPGA에도 올 시즌 개막전부터 최종전까지 페넌트 레이스로 진행되는 구단 리그를 운영합니다. 전 세계 골프 최초의 시도입니다. 우리 코리안 투어에서 성적이 높은 구단한테 점수를 주면 그 같이 매치 플레이를 한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를 들어 다음 달 5일 개막하는 제41회 GS칼텍스 매경 오픈에 참가하는 선수는 순위에 따라 개인별로 대상 포인트가, 소속 구단에는 구단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매 대회 포인트를 누적해 최종전 이후 16개 전 구단이 참가하는 플레이오프 토너먼트 대회를 열어 최강 구단을 가립니다. 큰 회사의 소속감도 느끼고 높은 경쟁력으로 또 이렇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성적과 더불어 구단의 명예까지. 올 시즌 KPGA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선수들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로 꼽히는 황선우와 이호준, 김우민과 이우연 등 국가대표 선수 4명이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6주간 호주에서 세계적인 수영 지도자 이안 포프 감독의 지도를 받는데요. 열심히 훈련하고 돌아오겠다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 오늘의 핫클립입니다. 봄의 마지막 절기이자 이 봄비가 내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고구인 오늘도 봄비 대신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며 맑고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한낮 기온은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대기는 바싹 메마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돼 현재 영동 대부분 지역과 일부 경북과 전남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밤부터는 동해안을 따라서 매우 강한 바람도 예보되어 있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화재 위험이 매우 큰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와 남해안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은 아침에 14도,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가끔 요란한 비가 내릴 텐데요. 반짝에 그쳐서 건조함이 해소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